서울시장 후보들의 첫 TV 토론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말 바꾸기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투기가 아니라는 게 본질이라면서 성추행으로 생긴 보궐선거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지위 고하는 물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하고 검찰청에도 전담팀을 설치해 수사에 대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사례입니다. 어제는 1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황사가 우리나라 덮친 데다 스모그까지 겹쳐 전국 대기질이 최악이었습니다. 오늘도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일부 남아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정상 간 만남부터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수에즈 운하의 좌초에 물길을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부양 작업이 사고 후 일주일 만에 성공했습니다. 운하는 즉각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양자구도로 확정된 뒤에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내곡동 땅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투기가 아니라는 게 본질이라면서 성추행으로 생긴 보궐선거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토론 시작과 함께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으로 추가 보상을 받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땅은 36억 5천만 원 보상 플러스 또 그 보금자리 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을 또 받은 것입니다. 부분의 남성들이 네. 처갓집 땅에 꼬치꼬치 어디 있느냐, 얼마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제기된 의혹 모두 본질 흐리기라며 속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이 사건의 초점은 이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LH 사건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땅을 산 게 아니죠. 박 후보는 당시 시장이었던 오 후보에게 구두 보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거짓말이 본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번 말을 바꾸세요. 그죠? MB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십니까? 반면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시장의 성추행으로 불거진 선거에 박 후보가 출마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차 가해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신 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켜보는 분들이 하시겠죠. 상대방을 규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박 후보는 과거 시장직을 사퇴했던 오 후보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해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됐지만 원인 제공자이십니다. 2011년도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이시죠. 당시 사퇴 이유였던 무상급식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 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시작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부자와 어려운 사람을 꼭 그렇게 구분해야 합니까? 부자한테 갈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쓰자는 게 잘못된 건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오 후보가 현 정부를 향해 몹쓸 짓을 했다고 비판한 반면 박 후보는 방향은 옳다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대로 유지해야 되나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런 바뀌는 정책이 안 나오면 반성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밤 중앙선관위가 개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격돌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보궐선거 선거전이 한창이지만 여러 언론에서 내놓는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이 마음을 놓거나 다른 한쪽이 힘이 빠질 법도 한데 서로 박빙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의뢰로 지난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5.7%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훌쩍 따돌렸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8.2%를 기록해
26%에 그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역시 크게 앞섰습니다. 이렇게 확연한 격차에 미소를 지을 법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되려 낙관에 경계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결국 누가 더 조직력이 강하냐의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15% 차이 난다, 20% 가까이 차이 난다 하는 말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좀 앞선다고 해서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서울시 자치구를 대부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보궐선거가 휴일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를 받아든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다른 의미에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본 지지층이 어차피 질 선거로 보고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적어도 서울만큼은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면서 아직 포기는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름의 여론조사의 과학적 분석도 있고요.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민주당은 1대1 구도에서 적극 지지층이 모두 투표장에 나온다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격차도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특히 오세훈 후보 본인으로서는 여론조사상 앞서다가 실제 결과가 달라진 악몽을, 민주당으로서는 역전의 영광을 잊지 않고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선거 막판까지 경계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반부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위나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고 검찰도 이번 수사에 대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경질 직후 열린 청와대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번 LH 투기 사건이 공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공직사회 전체에 신뢰를 깨트렸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를 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공직사회에 강조했습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위 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 제도를 의무화하고 불공정 거래 감시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도 곧바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LH 수사를 지휘하는 특수본을 2배로 늘리고 검찰청에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검사와 수사관 500명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LH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도 분석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내년부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오릅니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 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가 적용되고 투기 의심 거래로 판단되는 토지 담보대출은 신설되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통보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00제곱미터나 5억 원이 넘는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면적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금액으로는 5억 원 이상 토지를 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 보증금 인상 논란에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논란 하루 만에 경질했습니다. 김 실장은 엄중한 시점에 국민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퇴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이사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서 제가 다 하지 못한 일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로 확신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에서 경질될 사람이 김 실장 하나뿐이겠냐면서 그나마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있으니 교체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월세 인상률을 5%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에 찬성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공개된 국회 공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목동 아파트 전세금을 기존보다 26.4%, 조응천 의원도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대치동 아파트 전세금을 10%가량 인상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실 측은 모두 임대차 3법 처리 전에 전세 계약을 했고 시세보다 싸게 재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근처 땅을 사들인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 때문인데요.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박모 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내부정보 이용해서 토지 거래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전철역사 개발 정보 일반인보다 먼저 알고 사신 거 아닌가요? 박 씨가 부인과 함께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서울역 근처 땅과 건물을 사들인 건 지난해 9월. 무려 4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박 씨의 이전 담당 업무가 문제였습니다. 2018년부터 1년 동안 포천시 도시철도 연장 사업 실무를 맡았던 겁니다. 경찰은 박 씨가 서울역 예정지를 미리 알았고 향후 주민공청회를 통해 역사 위치가 공개되면 시세 차익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입니다.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을 내려 박 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부동산 매입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쓴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3개 신도시 토지 구매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특수본 파견 인력들의 협조를 받아 발표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신뢰가는 자료들인지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언론의 의혹 제기와 그에 따른 고발, 수사 의뢰, 진정이 있어서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의 퇴직자들을 영입한 건축사무소들이 LH가 발주한 수의계약 사업의 절반 이상을 수주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LH의 설계 용역 수의계약 530여 건과 관리 용역 경쟁 입찰 290건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퇴직자 90여 명이 재취업한 건축사무소 47곳은 LH 설계 용역 수의계약의 55%를, 관리 용역 경쟁 입찰은 39.7%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이 참여해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 주민협의 등을 거쳐서 주택이 지어질 경우 모두 2만 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 등 공공재개발 구역은 모두 8곳. 정부는 2달여 만에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서울 장위 8구 구역과 상계 3구역, 신월 7동 2구역, 송파구 거여 새마을 구역 등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이나 5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입니다. 공공참여 방식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서울 도심에 2만 채가량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들 구역에는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지원책이 뒤따릅니다. 다만 청년과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 그러니까 전체의 20%는 공공임대 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아예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집중 점검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첫 사례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 유흥업소 관련 확진 환자는 지금까지 83명 확인됐습니다. 업주 등 종사자 29명, 이용자 28명, 관련 접촉자 26명입니다. 갑자기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온 데다 종사자나 이용자가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방역 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 외에도 좀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파악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유흥업소 관련 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부산시는 지난 26일과 27일 집중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유흥업소 10곳에서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유흥주점 10개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하였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관련 선제 진단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 15일 이후 방문자나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전체 유흥시설이 4,000곳이 넘는데 검사받은 사람은 아직 종사자 1,400여 명과 이용자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대전 서구 횟집 관련 확진자가 5명이 추가돼서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횟집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인근 클럽형 감성주점을 거쳐 유흥주점과 노래방으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감성주점 종업원이 지난 22일 다른 확진자 2명과 둔산동에 있는 유흥주점과 노래방에 갔고 여기서 유흥주점 종사자와 손님, 노래방 종업원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340명보다 41명이 더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50명, 비수도권에서 1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늘어서 400명대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첫날이었던 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시간 만에 68만 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정오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지급이 시작돼서 총 8,456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전 3시 집행분까지 집계하면 첫날 지급액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안정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2분기부터 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11월 집단 면역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대상자는 약 1,100여만 명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고령층을 비롯해 64세 이하 만성 질환자와 경찰, 소방관, 군인 등 필수 인력, 항공 승무원도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불리는 인도가 내수 공급을 위해 수출을 일시 중단하고 노바백스 백신은 원재료 부족으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전하고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범정부적인 그런 역량을 동원해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을 모든 부처가 다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얀센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도 공급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 등 도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에 대해서는 아직 그 회사에서 백신에 대한 공급 일정 등을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만 5천 명분을 이달 말에 들여올 계획이었지만 4월 셋째 주로 미뤄졌습니다. 물량 자체도 21만 6천 명분으로 당초 계획보다 12만 9천 명분이나 줄었습니다. 당국은 저소득 국가에 배분하려던 인도 생산 물량의 공급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코백스가 모든 참여국에게 상반기에 백신을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백신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세계가 백신 도입 전쟁을 벌이는 변수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한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해도 80%의 예방 효과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현지 시각 29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질병 발병 사망 주간 보고서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DC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950명에 달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의 효과를 관찰한 결과 1차 접종만 받았을 경우에도 80%라는 준수한 예방 효과가 나왔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90%로 뛰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이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결론 내렸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WHO 회원국 외교관으로부터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초안은 최종본에 가까워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네, 요즘 전국 곳곳이 활짝 피인 벚꽃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짙은 황사 때문에 화려한 벚꽃의 감흥도 반감해버리고 있습니다. 황사 발생 전과 후에 촬영한 영상을 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앞서 보신 화면만큼 수도권도 6년 만에 황사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공기질이 심각한데요. 이럴 때 가장 고생스러운 건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죠. 보건용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는 상황에 가래약을 챙겨 먹으며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악의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덮친 도심. 잿빛 물감을 덧칠한 듯 침침한 하늘 아래 퀵서비스 기사들은 새벽부터 배송 업무에 여념이 없습니다. 두어 시간 지나자 보건용 마스크를 꼈는데도 목이 따끔거립니다. 자꾸 가래가 생겨나 약도 챙겼습니다. 2건 쓰고 마스크 쓰고 그래도 마스크가 시커머지게 되고 목에 가래가 끓고 그러면 내가 갖고 다니는 약을 한 포씩 이렇게 먹고 이렇게 또 물을 갖고 다니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문을 연 코로나19 야외 선별진료소. 이쪽 와주세요. 이쪽. 신분증 있으세요? 지금 시간 이곳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줄이 만들어지면서 직원들은 야외에서 코로나19 검사와 또 안내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보호복을 입고 마스크도 꼈지만 탁한 공기 속에 일하다 보면 몸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공원 관리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널브러진 나뭇가지를 치우고 잡초를 정리하고 평소에도 먼지가 많이 날리는 일인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목도 아프고 머리까지 띵해집니다. 목이 좀 칼칼하고 눈이 좀 따가워요. 그리고 이렇게 건조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말라서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황사 경보까지 내려지자 수도권 지자체들은 먼지 발생이 많은 야외 일터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는 대형 트럭 운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돼서 미세먼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데를 조업 단축을 시키고 또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행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살수 차량을 투입해 먼지가 많이 쌓이는 도로 갓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작업을 벌였습니다. 황사가 이어지면 추가로 살수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프로야구 시범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KBO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제 오후 1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시범 경기 3경기와 저녁 6시 예정된 한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KBO는 지난 2019년 미세먼지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1제곱미터당 초미세먼지 150 마이크로그램 또는 미세먼지 300 마이크로그램이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기 운영위원이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미세먼지로 취소된 건 2018년 4월 15일 광주 경기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정상이 만나서 협상했던 이전 정부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선 협의가 먼저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도 준비돼 있다며 동맹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다만 외교적 해법에 정상 간 만남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Now that the president said that he's quote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does this include sitting with President Kim Jong-un?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검토를 끝내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점도 확인했습니다. I took a lot of what I heard back to Washington to share with the president, to share with my colleagues. The review is coming to conclusion. 블링컨 장관은 또 이번 주 있을 한미일 세 나라 간 안보실장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순방에서의 협의에 이어 안보실장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실무 협상을 우선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얀마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100명 이상이 숨졌던 지난 토요일 군부는 호화 파티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미나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을 포함한 미얀마군 장성들이 지난 27일 미얀마군의 날을 맞아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트위터에는 군부가 파티를 즐기는 사진과 같은 날 희생된 이들의 사진을 대비하면서 군부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얀마 군부의 평화 시위에 대한 반인도적 강경 진압을 규탄하면서 미얀마와의 교역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현지 시각 2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미얀마 보안군의 잔혹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이 지난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에 따른 모든 교역 조치를 즉각 중단하며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하면서 막혔던 수에즈 운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만주 시간에 맞춰서 예인선 14척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친 결과 400m 길이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물 위로 밀어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초하초된 뒤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일주일째 가로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브노의 부양 작업이 성공해 선체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주변 애인선들은 백고동 소리로 부양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이에 따라 운하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날 수위가 평소보다 45cm 높은 만조임을 감안해 애인선 14척을 동원해 선체 이동을 시도했습니다. 만조 최고 시점에 운하 동쪽 제방에 박혀있던 뱃머리가 서서히 떠오르면서 운하 가운데로 선체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에버 기브노는 일단 운하 중간에 있는 그레이트 비트 호수로 이동해 상태를 점검한 뒤 당초 목적지인 네덜란드 노테르담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they'll start doing a detailed inspection from the bow all the way to the stern, see what type of damage they have, and see if it's safe enough for them to continue northbound and out of the Suez.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일단 운하가 정상화되면 하루 24시간 운영해 대기 중인 선박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대기 중인 선박을 통과시키는데 사흘 반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운하에 대기 중인 선박은 모두 367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버 기브노는 지난 23일 운하를 통행하던 중 돌풍을 만나 좌초하면서 수로를 완전히 가로막아 해상 물류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가상화폐 광풍 속 거래소 난립의 부작용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영세 업체들뿐 아니라 대형 거래소도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정이 해킹을 당해도 허위 공시로 가입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봐도 책임지는 곳은 없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380만 원치를 산 28살 김모 씨.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코인원을 이용했습니다. 규모도 크고 3대 거래소인 만큼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얼마 전 가상화폐 계정이 해킹 의심 공격을 받아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새벽 2시쯤 누군가 김 씨 계정에 들어와 매도와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겁니다. 거래소에 상황을 알렸지만 묵묵부답. 코인원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문의가 폭증해 대응이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서버가 아닌 개인 계정에 해킹된 만큼 피해 보상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경찰 신고뿐입니다. 억울하고 너무 화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에도 너무 화가 나네요.
국내 가상화폐 1위 거래소 업비트는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3일 서버 점검 시간 도중 거래가 일부 체결돼 투자자들의 항의가 폭주한 데 이어 어떤 제 투자의 능력이 아닌 외부적인 걸로 손실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물론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난 16일엔 5조 원을 투자받았다는 한 가상화폐의 허위 공시를 확인도 없이 공지해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체크를 하지만 애초에 작정을 하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와서 허위 증빙을 가지고 온다면 그거를 다 뒤지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권리도 권한도 없어요.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거래소의 수수료 이익도 날로 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대형 거래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일까요? 이런 거를 세워주는 게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쉴 새 없이 운영되며 하루 최대 16조 원이 오가는 가상화폐 거래소. 과열된 시장 분위기에 맞서 업체 측의 책임 경영과 당국의 관리 감독, 적절한 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경남 하동에서 또래 남학생에게 강제추행과 폭행 등 엽기적인 학교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7살 남학생 2명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서 10대 남학생 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중순 경남 하동의 한 서당 기숙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또래 남학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배달 대행 업체에 취업하는 길이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 대행 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배달 대행 기사들의 성범죄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30년 동안 출연료를 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하며 친형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수홍은 자신의 반려묘 다홍의 인스타그램에 30년 동안 일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바로잡기 위해 형과 형수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홍이 활동 중인 유튜브 채널에는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돈줄이 끊기는 것에 불안을 느껴서 박수홍의 결혼을 평생 반대했고 계약금을 포함해 출연료 미지급액이 100억 원이 넘은 상태에서 형의 가족들이 도망갔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전시된 그래피티 예술가 존 원의 작품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0대 남녀 연인은 그제 낮 1시 40분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전시된 존 원의 작품에 가로 80cm, 세로 150cm 크기의 청록색 붓자국을 남겼습니다. 전시장 측은 뒤늦게 이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붓과 페인트가 있어서 낙서를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손소독제는 이제 우리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눈에 튀거나 실수로 섭취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살 어린이가 손소독제 뚜껑을 누르다가 갑자기 눈에 부여잡습니다. 용기에서 뿜어져 나온 소독제가 눈에 튄 건데 아빠가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각막에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병원에 와서 이제 정밀 검사 받아보니까는 저희 까만 눈동자의 각막이 지금 아예 완전 다 벗겨져가지고. 코로나19 여파로 손소독제는 우리 생활 필수품이 되었지만 관련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가 눈 손상을 입는 안구 관련 사고입니다. 손소독제는 알코올이 60% 이상 고농도로 응축돼 있어서 눈에 그대로 닿으면 각막 손상 같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 내 손소독제나 식당 내 손소독제를 쓰려다가 눈에 튀는 사고가 잦았습니다. 손소독제를 실수로 삼켜 발생한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서 음료에 타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젤리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일회용, 휴대용 이런 거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뭐 포 형태라든지 파우치 형태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좀 많습니다.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절대 비비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손소독제가 들어간 눈 방향으로 얼굴을 옆으로 기울여 생리식염수나 물을 부드럽게 흘려보낸 뒤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가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바른 후엔 양손 충분히 비벼서 완전히 말리고 사용 직후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것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스쿠버 다이빙 같은 수중 레저 활동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동호인들이 바닷속 풍경만 즐기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사례가 늘면서 어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업체 선박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배 안에는 갓 잡은 멍게 300여 개가 담긴 자루들이 실려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 4명이 인근 바다에서 불법으로 잡았다가 해경에 적발된 겁니다. 이튿날에도 불법으로 해삼 50여 마리를 포획한 스쿠버 다이버가 붙잡혔습니다. 해경 선사비 검정에서 저희 수산물 채취 관련해서 특별 단속하러 왔는데 스쿠버 다이버 등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잡다가 적발된 사례는 올해 들어 동해안에서만 24건. 주민들이 마을 어장에서 애써 키운 전복이나 해삼까지 마구잡이로 잡다 보니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어촌에서는 어민들이 직접 순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속상하죠. 저희들은 길러놨는데 어민들이 채취할 걸 그 일반 방문객들이 와가지고 마구가 잡아가니까.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잡으면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 어장에서 양식하는 수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를 판매용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가시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좀 자랑 삼아. 해경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수중 레저 활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11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황사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어제보다 먼지 농도는 조금 옅어지겠지만 대기 상황은 오늘도 여전히 나쁘겠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30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와 비교해서 많게는 7배가량이 높아져 있고요.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이틀째 황사 경보가 내려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먼지 상황이 가장 좋지 못한 곳은 전북 지역입니다. 군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92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요. 제주 고산은 633, 진도는 662 마이크로그램 등 공기가 무척이나 탁합니다. 여기에 황사의 스모그까지 더해졌는데요. 현재 인천과 충남, 남부지방은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대기 상황이 더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충남과 호남, 경남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저녁 9시까지 발령되겠습니다. 황사는 내일도 남아 영향을 미치며 내일도 전국 대부분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기 정체로 인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상황이 좋지 못하겠고요. 이후 금요일부터 서서히 공기질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출근길 현재 쌀쌀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며 따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8도, 대전과 부산 20도,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온은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올봄 들어 가장 포근하겠고요. 이후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례적으로 짙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호흡기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되도록 외출은 자제하시고 창문도 되도록이면 열지 말아주시고요. 가급적 외출하신다면 KF80 이상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소식이 조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을 14% 올려받아 논란이 된 김상조 정책실장이 경질됐죠. 경향신문은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부패 근절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부동산 반성이라고 평가했고 조선일보는 공정을 외친 위선의 퇴장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겨레는 흑석동 재개발 투기 의혹에 사퇴한 김일겸 전 대변인, 서울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 아파트는 팔아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빚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잠실과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유지하면서 집보다 집이란 수식어를 만든 김조원 전 민정수석에 이어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 잔혹사라고 정리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쓰인 문 대통령의 마스크 사진을 실었습니다. 직접 수사도 못하는데 정부가 돌연 검찰 인력 500명 투입을 외쳤지만 검찰 역할이 법리 검토 등에 그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노선 설계가 예비 타당성 조사와는 다르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 부근에 나들목 입지가 정해졌는데 예타 때는 없던 휴게소 등이 설치되며 고속도로 예산 4천억 원이 늘었고 이 전 대표의 세종집 땅값도 4배 뛰었다는 내용 실었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인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의 배우자가 지난해 부동산 투자법인을 통해 17억 원 규모의 상가주택을 매입했지만 재산 신고 때 해당 회사의 지분만 신고해 1주택자로 분류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다주택 회피 꼼수 의혹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나이 들어도 원할 때 낳겠다. 커리어 단절과 사내 경쟁 등을 이유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면서 난자 냉동이 한 해 3만 4천 개에 이르렀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경제기사 몇 가지 살펴봅니다. 명동의 밤거리에 불 꺼진 점포, 술집은 망하는데 커피점은 그래도 늘었다. 코로나 여파로 주점은 15%, 호프집은 12% 줄었습니다. 사실상 휴업을 고려하면 피해가 더 심각할 텐데요. 고용난 속에 비교적 창업이 쉬운 커피점은 16% 늘었다고 합니다. 티몬이 파격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마이너스 1%로 정했다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입점 판매자가 10,000원어치 팔면 100원을 주기로 한 셈인데요. 결제 대행 3%의 수수료도 떠안기로 했습니다. 상장을 겨냥해 판매자를 늘리기 위한 건데 언제까지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의 액면 분할이 확정되면서 총 주식수가 5배로 늘어난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다음 달 15일 신주 상장하고 멜론의 물적 분할도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주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첫 TV 토론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말 바꾸기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투기가 아니라는 게 본질이라면서 성추행으로 생긴 보궐선거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지위 고하는 물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하고 검찰청에도 전담팀을 설치해 수사에 대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1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황사가 우리나라를 덮친 데다 스모그까지 겹쳐서 전국 대기질이 최악이었습니다. 오늘도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일부 남아서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정상 간 만남부터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양자구도로 확정된 뒤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내곡동 땅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투기가 아니라는 게 본질이라면서 성추행으로 생긴 보궐선거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토론의 주요 장면 직접 보시죠.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 공급을 받았다. 추가로 이 땅은 36억 5천만 원 보상 플러스 또 그 보금자리 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을 또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초점은 이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LH 사건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땅을 산 게 아니죠. 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걸 입증을 못했죠.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참 정말 못 쓸 짓을 시민 여러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부동산 때문에 응어리진 거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해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됐지만 원인 제공자이십니다. 2011년도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이시죠. 민주당에서는 원래 성추행 사건 같은 일이 나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죠. 네. 개정 작업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2차 네. 가해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신 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분들이 하시겠죠. 상대방을 규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후보 모두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또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규제 일변도였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생한 심각한 전세난과 집값 상승. 이를 의식해 먼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낸 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일찍이 한강변 아파트에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당선 후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대상지로 언급된 목동과 상계동, 여의도와 강남 등의 집값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 해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공공주택을 강조해온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동참했습니다. 오 후보와 마찬가지로 층고 제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강남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도가 한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 두 후보 모두 규제 완화 경쟁에 뛰어들며 부동산 정책의 뚜렷한 차이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세제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시장의 힘만으로 정책을 고치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각 후보가 가진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민주당이 구청장과 시의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오 후보는 커다란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여당 소속인 박 후보는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 정책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다퉈 꺼내든 규제 완화 개발 계획에 집값이 또 요동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심 잡기에 급급해 과도한 개발 기대감만 부추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연이틀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상대 진영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전현직 의원들의 지원 사격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일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상대 정당이 배출한 시장을 역대 최악으로 꼽으며 날선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는 3선을 지낸 허남식 전 시장을 언급했고 제일 오래 장기 집권하셨던 허남식 시장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10년 동안에 부산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게 없는 거 아니냐. 박 후보는 오거돈 전 시장과 여권을 함께 묶어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진입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친문 핵심들에 의해서 시정이 저는 농단됐다고 보고 오거돈 시장이 거기에 얹혀 있었기 때문에 공약에 필요한 예산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는 박 후보의 지적에 김 후보는 해수부 장관 경험을 말하며 역공을 펼쳤고 예산에 대한 인식이나 관념은 박 후보보다는 제가 더 잘 알겠죠. 해수부 장관 하면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작업, 집행하는 작업, 평가하는 작업을 같이 다 해봤으니까요. 박 후보도 지지 않고 국회 사무총장 당시 예산을 다뤄본 경험을 내세우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 사무총장도 장관급의 행정조직 수장입니다. 그렇게 무슨 예산을 오히려 해수부 예산 다뤘던 것보다 국회 예산 다루는 게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지원 사격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비자와 문화예술단체를 만난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거리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론을 앞세웠습니다. 김영춘 시장이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약속하신 이 협약식, 이게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작동이 되고. 세금도 오르셨죠? 자, 집값 올리고 세금 올리더니 본인들은 땅 투기만 하고 있어요. 두 후보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가 혼탁해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불법 기부 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이유로 4건을 경고 조치하고 허위사실 비방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차상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금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신중했던 문 대통령이 논란 하루 만에 판단을 내린 겁니다. 불명예 퇴진하게 된 김 실장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보증금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청담동 아파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자신이 전세든 아파트 보증금 역시 오른 데다 올린 금액도 시세보다 저렴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오전 일찍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검찰개혁 갈등 당시에는 김 전 실장의 사의를 한 차례 반려했지만 이번에는 즉각 수용했습니다. 마지막 국정과제로 부동산 부패 청산을 내걸고 반부패 정책협의회까지 소집한 당일 공교롭게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논란 한가운데 놓인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또 포용 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 경질이 당연한 조치라고 논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재벌 저격수라더니 사실상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입니다. 당장 오후에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는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실장 자격으로 참석했고 대신 경제수석이 공석이 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논란으로 불미스럽게 낙마하게 됐습니다. 투기 규제에 힘을 실을수록 부동산 늪에 깊이 빠져드는 상황에 청와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경기도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 안산시청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내사와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500명을 넘으면서 수사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프레스 작업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남부청 합동사업으로 무료로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 LH본사, 안산시청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전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전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장상지구 토지를 매입했다는 겁니다.
5,500제곱미터를 넘는 해당 토지는 송전탑을 끼고 있어서 농지로서 가치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지계획 발표 이전과 비교해 시세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2년 전하고는 한 2배 가량 이렇게 상승이 됐다고 보면 되죠. A씨가 대출까지 받으며 이런 땅을 사들인 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에 대해 전 장관 측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열흘 넘게 LH 전 현직 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충분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내사 혹은 수사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사건은 110건, 대상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수도권 공무원 1명과 공공기관 임직원 5명에 대해 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기 의심 사례 6건과 관련자 58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업무상 얻은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근처 부동산을 사들인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함께 40억 원을 대출받아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2,600여 제곱미터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1년 동안 포천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공직사회에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늘려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팀을 꾸려 500명 넘는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단기 보유한 토지 거래에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한 건데요. 또 투기 목적으로 산 농지는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토지와 농지의 투기적 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용 토지 거래는 양도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집니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가 신설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면적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금액으로 5억 원 이상 토지가 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토지 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 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취득심사 강화, 토지 과세에 대한 강화, 그리고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할 때 제출하는 의무 기재 사항에 직업과 영농 경력이 추가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의무 기재 사항을 적지 않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제한되고 거짓 부정 기재 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속한 강제 처분 절차 집행을 위하여 현재 1년인 처분 의무 기간도 배제토록 농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과도분을 제외하고 정상 범위 내 식재도 보상가액을 엄정하게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000만 원까지 가능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습니다. 장위 8, 장위 9, 신월 7동 등 후보지 16곳은 주로 역세권이나 5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로서 2만 채가량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지역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에서 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 체납받는 사업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1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황사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네,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전국 대기질이 최악이었는데요. 오늘도 대기질은 좋지 않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심이 짙은 먼지에 잠겨 있습니다. 하늘로 시선을 돌리면 금세 희뿌연 먼지에 막혀버립니다. 중국 베이징을 강타한 황사가 서해를 건너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입니다.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134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단 활동하기도 불편하고요. 눈도 뻑뻑하고 활동 끝나면 피부도 되게 전 같지가 않아서 되게 불편해요. 몇 년째 주춤했던 봄 황사가 올해는 다시 잦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발원지인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온이 바짝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황사 발원 지역에 눈이 적게 내렸고 이후 고온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황사가 발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졌습니다. 특히 저기압이 통과한 이에 북서풍이 부는 날씨가 나타나며 황사가 예년보다는 자주 심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모그까지 가세하며 대기질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영남에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황사와 초미세먼지는 오늘 농도가 조금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해안과 남부지방은 황사특보가 계속되고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도 당분간 나쁨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와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됩니다. 해당 시도는 부산과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입니다. 전국 석탄발전 18개 가동이 정지되고 37기는 출력이 80%로 제한됩니다. 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해당 지역 내 운행이 중단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이번 황사는 우리나라에 앞서 어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본토에 거의 3분의 1을 뒤덮었습니다. 네, 올해는 황사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도 심해졌는데요. 앞으로도 추가로 발생할 거라고 중국 기상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중국과 몽골의 국경에 위치한 기차역입니다. 국경임을 알리는 통상구 건물 위에 내걸린 깃발이 뿌연 모래먼지에 가렸습니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의 드넓은 초원은 1km 앞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말들의 윤곽만이 이곳이 초원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인근 도시들은 한낮이 밤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차량은 물론이고 외출하는 사람들조차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를 겪은 수도 베이징도 2주 만에 다시 짙은 황사에 잠겼습니다. 모래바람이 들이닥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세제곱미터당 3,00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주말 베이징뿐 아니라 중국 본토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거대한 황사로 뒤덮였습니다. 北京、天津、河南北部、山东、辽宁中西部、吉林西部、黑龙江西南部等地有扬沙或浮尘天气，涉及15个省份。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 이번까지 벌써 7번의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예년의 5.3회보다 횟수도 늘어났고 강도도 세졌습니다. 발원지인 몽골과 중국 북서부에 지난 겨울 눈이 적게 내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前期在蒙古国及我国西北地区降水持续偏少，气温偏高，导致地表疏松，沙尘的物质条件比较好，有利于沙尘的一个起沙。 특히 봄철에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강력한 바람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황사는 강한 북서풍을 타고 중국을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우리나라 쪽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신 중국에서는 모래먼지가 대부분 거치고 공기질도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발원지의 건조한 날씨 때문에 황사가 다음 달에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욱입니다. 정부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실제로 일부 백신 도입 계획이 지연되면서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이 부족한 유럽의 경우 수출 허가제 등을 이용해 유럽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하도록 관리 중이며 인도는 최근 수출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분기 도입 물량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수급에 대해선 아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백스를 통해 내일 도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만 5천 명분이 4월 셋째 주쯤 21만 6천 명분으로 축소돼 도입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모든 사람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방역수칙이 변경됐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키즈카페. 마스크를 쓴 3살 꼬마 손님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입장합니다. 체온 측정과 손 닦기는 기본. 업체 측에서 꼼꼼하게 방역수칙을 안내합니다. 들어가서 마스크 바깥에도 벗으면 안 돼요? 이용자 간 거리 두기를 위해 부모들을 위한 대기 장소에도 책상 간 거리를 1m 이상 뛰어났습니다. 별도의 식사 공간까지 따로 마련했습니다. 아이가 우선적이니까 또 그걸 또 이어나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좀 풀어지면 아무래도 다시 또 높아지고 하니까 좀 불안하죠, 많이. 업주는 방역수칙을 잘 지킬 테니 최대 8명까지 가능한 인원 제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단체로 오는 경우에도 저희가 영업을 못하고 있어서 되게 인원 제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인원 제한을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딜 가든 작성해야 했던 출입명부. 이젠 일행 가운데 한 명만 이름을 적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출입자가 전자출입명부나 간편전화 체크인을 이용해 출입명부를 써야 합니다. 뭐 일일이 적어야 되고 발열 체크해야 되고 불편한 건 있지만 좋아진다면 앞으로가 좋아진다면 그 정도는 좀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평도 있어서 업주는 진땀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왜 몇 명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여기는 안 되냐 이렇게 따지시는 고객님들도 참 많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기존의 중점 일반관리시설 24종에 미술관과 박물관과 함께 추가된 스포츠 경기장의 일부 방역수칙도 변경됐습니다. 관중석에서 치킨과 맥주, 이른바 치맥을 먹는 것도 이젠 불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방역수칙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완전히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두고 이후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340명보다 41명이 더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50명, 비수도권에서 1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서 400명대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WHO 조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사팀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근거로 한 건데 WHO는 모든 가설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고서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9일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외교관으로부터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전파 경로로 4가지 시나리오를 담았습니다. 조사팀은 우선 박쥐에서 다른 동물을 거쳐 인간에게 전파됐다는 시나리오를 매우 개연성이 높다며 최우선에 올려놨습니다. 이어 박쥐에서 인간으로 바로 전파는 개연성이 있다. 냉동식품을 통해 전파는 가능하지만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시나리오는 개연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사팀은 모든 영역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도 실험실 유출 가설은 추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거브로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가설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as I have said, all hypotheses are on the table and warrant complete and further studies from what have seen so far. 최근 로버트 레드필드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발생 원인으로 실험실 유출을 가장 개연성 높게 본다고 밝혀 실험실 유출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WHO 보고서는 한국 시간으로 30일 밤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9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좌초에 물길을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 선체 부양 작업이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물에 떠오른 에버 기븐호는 운하 한간도에 있는 넓은 호수인 그레이트 비터레이크로 이동 중이며 당국은 즉각 운하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수에즈 운하관리청은 현지 시각 29일 오후 에버 기븐호 선체가 완전히 물에 떠오름에 따라 운하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5살 어린이를 포함해 1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던 지난 토요일, 군부는 호화 파티를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국제 미인 대회에 참가한 미스 미얀마는 눈물로 국제사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27일. 미나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포함한 미얀마 군 장성들은 미얀마 군의 날을 맞아 퍼레이드에 이어 성대한 파티에 참석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관영 TV를 보면 플라잉 등 군 간부들이 흰 군복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환하게 웃으며 레드카펫을 밟고 있습니다. 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배경으로 대형 테이블에 앉아 만찬을 즐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기념식에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예리 세비아အခမ်းအနားကိုဂုဏ်ပြုတက်ရောက်ပေးပါသောရုရှားတပ်မတော်မှအဆင့်မြင့်ကိုယ်စားလှယ်အဖွဲ့ကိုလည်းအထူးကျေးဇူးတင်ရှိတယ်. 트위터에는 이처럼 군부가 파티를 즐기는 사진과 희생된 이들의 사진을 대비하며 군부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밤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미스 미얀마는 눈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Today, in my country, Myanmar, why I'm doing speech on this day, there are so many people dying, more than 100 people dying today.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자국을 대표해 세계의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전한 한레이는 비록 입상하진 못했지만 가장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레이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책임이 있다며 마이클 잭슨의 노래 한 소절을 불러 청중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YTN 이여진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얀마 군부의 평화 시위에 대한 반인도적 강경 진압을 규탄하면서 미얀마와의 교역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현지 시각 2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미얀마 보안군의 잔혹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자치단체장 해임을 위한 주민 소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소환제에 동의하는 유권자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선관위 제출을 앞두고 서명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차량 뒷좌석 창문이 산산조각났습니다. 깨진 유리파편은 바닥에 놔둔 겁니다. 차 안에서 사라진 건 강원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 진행을 위한 청구인 동의 서명부 3상자, 차량 블랙박스까지 함께 떼갔습니다. 앞서 양구지역 한 사회단체는 조인묵 양구군수와 측근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며 동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받은 서명이 양구군 전체 유권자의 15%를 훌쩍 넘기는 2천여 명분으로 주민투표 기준을 채운 상태. 지난 27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하면 이후 군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서명부 제출 당일 새벽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서명해 주신 국민들 작은 소망으로 힘들게 서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못 져서 일단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고. 서명부 제출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해 결국 주민소환제는 무산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가 없어 범행 시간대 주변 거리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사과뿐만 아니라 지방청에서도 지원받아가지고 다학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받은 서명이 모자라 버린 자작극을 의심하거나 단체의 변심 또는 주민소환 투표를 반대하는 세력이 훔친 게 아니냐는 등 각종 소문이 무성한 상황. 해당 사회단체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주민소환 투표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소식이 조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을 14% 올려받아 논란이 된 김상조 정책실장이 경질됐죠. 경향신문은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부패 근절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부동산 반성이라고 평가했고 조선일보는 공정을 외친 위선의 퇴장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겨레는 흑석동 재개발 투기 의혹에 사퇴한 김일겸 전 대변인,
서울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 아파트는 팔아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빚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잠실과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유지하면서 집보다 집이란 수식어를 만든 김조원 전 민정수석에 이어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 잔혹사라고 정리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쓰인 문 대통령의 마스크 사진을 실었습니다. 직접 수사도 못하는데 정부가 돌연 검찰 인력 500명 투입을 외쳤지만 검찰 역할이 법리 검토 등에 그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노선 설계가 예비 타당성 조사와는 다르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 부근에 나들목 입지가 정해졌는데 예타 때는 없던 휴게소 등이 설치되며 고속도로 예산 4천억 원이 늘었고 이 전 대표의 세종집 땅값도 4배 뛰었다는 내용 실었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인 강팔문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의 배우자가 지난해 부동산 투자법인을 통해 17억 원 규모의 상가주택을 매입했지만 재산 신고 때 해당 회사의 지분만 신고해 1주택자로 분류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다주택 회피 꼼수 의혹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나이 들어도 원할 때 낳겠다. 커리어 단절과 사내 경쟁 등을 이유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면서 난자 냉동이 한 해 3만 4천 개에 이르렀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경제기사 몇 가지 살펴봅니다. 명동의 밤거리에 불 꺼진 점포, 술집은 망하는데 커피점은 그래도 늘었다. 코로나 여파로 주점은 15%, 호프집은 12% 줄었습니다. 사실상 휴업을 고려하면 피해가 더 심각할 텐데요. 고용난 속에 비교적 창업이 쉬운 커피점은 16% 늘었다고 합니다. 티몬이 파격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마이너스 1%로 정했다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입점 판매자가 10,000원어치 팔면 100원을 주기로 한 셈인데요. 결제 대행 3%의 수수료도 떠안기로 했습니다. 상장을 겨냥해 판매자를 늘리기 위한 건데 언제까지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의 액면 분할이 확정되면서 총 주식수가 5배로 늘어난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다음 달 15일 신주 상장하고 멜론의 물적 분할도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주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어제는 1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황사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잔류하는 황사와 스모그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어제보다 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고 대기 정체로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짙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과 호남, 경남과 제주도에는 오늘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과 먼지 배출 사업장 운영 단축 및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8도, 대전은 20도, 대구는 21도, 광주는 2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황사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겠고 주말 사이 전국에 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